지도를 보면 카스피해는 바다처럼 보이고 마치 세계의 다른 곳과 연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카스피해는 육지로 둘러싸여 모든 바다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해 보여도 결코 단순하지 않은 질문을 던집니다. 카스피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한 줄이 아닙니다. 이 답은 방대한 에너지 자원을 누가 통제하는지, 누가 군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5개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수역 중 하나를 어떻게 나누는지까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통제하는지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고 왜 아무도 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카스피해는 러시아,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들 각각은 카스피해를 원하고 있습니다. 카스피해는 무시하기엔 너무 크고 정의하지 않기엔 너무 가치 있으며 명확하게 분류하기엔 너무 독특합니다. 카스피해는 짜지만 바다만큼 짜진 않습니다. 카스피해에는 파도와 해류, 그리고 바다와 비슷한 생태계가 있지만 지리적으로는 대륙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순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수백만 년 전에는 카스피해가 전혀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카스피해는 지금의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훨씬 더 거대한 해양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지각 변동이 점차 카스피해를 고립시켰고 한때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던 물이 내륙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완전한 호수도 완전한 바다도 아니었습니다. 수위는 오르락 내리락 했고 염도도 변했습니다. 해안선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성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국경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서로 경쟁하는 제국들과 지역 군주들이 지배권을 노렸습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정치적 동맹을 맺고 초기 유정과 무역로에 접근하기 위해 지역 당국에 뇌물을 주었습니다. 10세기에도 이미 석유는 조명, 의학, 산업적 목적으로 추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양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했지만 어느 누구도 완전한 통제권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단일 통치 권력의 부재는 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카스피해에서는 그 패턴이 결코 깨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되었을 뿐입니다. 특히 캐비어를 위한 철갑상어업은 불분명한 통치로 인해 남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명확한 통치가 없으니 남획이 빠르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족 자원이 감소하고 종들이 위협받았습니다. 패턴은 단순했습니다. 규칙이 불분명하면 모두가 가능한 한 많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 패턴은 물고기 외에 더 가치 있는 자원까지 확장됐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현대 에너지 수요 이전부터 카스피해를 탐나는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자원에 대한 통제권은 지역 및 세계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했으며 러시아가 주요 유럽 강국으로서 직접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카스피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유럽 국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영토가 확장되면서 이 지역은 러시아에게 특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표트르 대제 시절 탐험가 표도르 소이마노프가 카스피해를 지도에 그려 무역을 촉진하고 러시아의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곧 군디 경쟁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했고 소련이 카스피해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배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소련 지배로 카스피해 대부분이 중앙집권 통제하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란만이 독립적인 해안국가로 남게 되었고 이란은 세계 강대국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스스로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석유의 흐름에 따라 세계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카스피해 석유를 통제하는 것은 권력을 뜻했습니다. 소련은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이 자원들에 의존했고 냉전은 카스피해를 따라 급속한 산업화를 촉진시켰습니다. 석유, 시추시설, 유조선, 그리고 각종 인프라가 이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환경 문제는 지정학적 이익에 비하면 쉽게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소련 시절에 건설된 송유관들은 경제적 생명줄이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법적 복잡성을 동시에 만들어냈습니다. 석유 파이프라인, 항구, 저장 허브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는 자원 통제를 위한 최초의 현대적 청사진을 만들어냈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이러한 인프라들은 어떤 경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국가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지, 그리고 국제 파트너들이 접근권을 어떻게 협상할 것인지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카스피해 연안의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러시아의 영토가 축소되면서 15개 국가가 독립을 얻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 해안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접근권을 유지했지만 이제 이 바다는 새롭게 발전하는 국가들 사이에 촘촘히 나뉘었고
각국은 시급한 경제적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미래 부통령 딕 체니와 같은 인물들은 카스피해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역 중 하나로 강조했습니다. 신흥국가들은 러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서방의 영향력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소련이 통제하던 해안선은 3,800마일에서 겨우 464마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모두가 복잡하면서도 전략적 가치가 큰 곳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경쟁했습니다. 카스피해의 지위는 수십 년 동안 불확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921년과 1940년의 소련-이란 조약과 같은 초기 협정들은 소련 동괴 이후 무용지물이 되었고 이 지역의 자원은 누구든 차지할 수 있는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분류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카스피해 아래에는 292조 입방피트가 넘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현재 소비 수준으로 미국에 거의 9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미개발 매장지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같은 이유로 호수로 분류하길 주장해왔는데 이는 세계의 신생 국가들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류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바다로 분류하면 국제법이 적용됩니다. 자유로운 접근, 공유 자원, 어느 한 나라가 해저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호수로 분류하면 옛 소련이란 체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장 강한 권리를 주장하는 나라들끼리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건 권력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러시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라 전체가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러시아는 카스피해가 제공하는 자원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 시대 내내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모두 지역 강국이 되기 위해 천연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역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작은 땅 한 조각이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은 판돈이 큰 게임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현재 카스피해 석유의 약 6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시추와 해안섬의 전략적 위치로 아제르바이잔은 이점을 얻었습니다. 이 지역에 개방된 시장과 풍부한 자원은 긴장을 더욱 증폭시키고 그로 인해 갈등이 점점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카스피해를 둘러싼 각 국가는 서로 겹치는 영유권 주장과 빈번한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이란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아제르바이잔이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카스피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가 현실이 된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스카스피안 석유 운송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 이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에서 아제르바이잔을 거쳐 흑해나 지중해와 같은 교통량이 많은 허브로 석유를 직접 운송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직행 경로를 통해 초기에는 하루 최대 50만 배럴의 석유를 운송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방 시장을 지향하는 국가들 간의 전략적 에너지 동맹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영향력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러시아와 이란 경로를 우회함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에너지 가격과 정치적 영향력에 있어 지역 내 주도권을 변화시킬 위협이 됩니다. 환경 문제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저 건설은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고 유조선 통행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이 파이프라인은 다른 주요 세력들을 소외시킬 것입니다. 러시아와 이란 모두 이 프로젝트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영향력을 우회하고 지역 주도권이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정치적, 환경적 장애물로 인해 진전이 더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긴장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 지역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제한된 각 경로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계산을 새롭게 만듭니다. 2018년 합의는 수면 이용권과 어업 접근권을 해결했지만 실제 에너지 부가 매장된 해저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원뿐만 아니라 전략적 통제권도 걸려 있습니다. 러시아는 환경보호를 내세워 주장을 펼치지만 동시에 볼가강과 볼가돈 운하를 통한 접근권도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내륙국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를 막을 수 있는 선택지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동안 러시아와 이란은 이 지역에서 논쟁의 여지 없는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전력을 소모하는 분쟁을 겪었고
그 사이에 옛 소련 국가들은 해군력을 확장했습니다. 이제는 5개의 접경국 모두가 이 지역에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도 군사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5개의 모든 당사국들이 불안한 긴장 완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카스피해를 두고 5나라가 입장이 달라 일부 국가는 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은 모두 서로 간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 양자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지는 못하지만 모두가 조금씩은 얻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은 공동 유전을 두고 다투고 있지만 긴장은 주로 외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다릅니다. 그들은 훨씬 더 공격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이슬람공화국은 카스피해에서 여러 건의 저강도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측 보도에 따르면 이란 순찰정이 탐사선들에 발포한 사건은 이러한 긴장을 잘 보여줍니다. 이란은 협상에서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5개국 모두가 통합된 합의에 도달할 것과 카스피해 권리에 대한 동등한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해저 영토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에너지 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합의는 단지 더 단순한 수면과 관련된 문제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물은 국경을 무시합니다. 6개의 강이 카스피해로 흘러가는 길에 국제 국경을 넘습니다. 이는 오직 러시아 영토인 볼가강과는 다릅니다. 크라강은 3나라로 흐릅니다. 그중 2나라, 즉 조지아와 터키는 카스피해와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바다에서 석유를 운송하는 과정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모든 대체 경로는 서로 다른 외교적 조합을 가져오며 이 모든 나라들의 미래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카스피해 아래에 있는 석유의 소유권 문제는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협정을 체결했지만 국경이 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자원이 해저에 남아 있습니다. 각국이 이 지역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배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가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눈에 띄지 않는 6번째 당사자가 있고 그들이 가장 큰 투자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쉘, 엑슨모빌 같은 글로벌 대기업과 루크오일 같은 지역 강자 등 석유 정제 회사들과 거래를 맺었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면 그 이익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현재의 현상 유지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통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5개 정부와 2개의 석유 다국적 기업이 모두 같은 미해결 문제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 논쟁이 30년이나 지속된 것입니다. 그 해답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미묘한 균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 나라가 카스피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모든 제약이 사라질 것입니다. 무분별한 경제 활동은 이 바다에 서식하는 많은 종들의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석유 공급의 상당 부분이 경제 동맹에 묶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 우주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카스피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리지만 지속적인 위협입니다.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수위가 2m 가까이 하락하여 해수면보다 29m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세기에는 수위가 18저진미터까지 더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카스피해 전체 면적의 25%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카스피해의 수면이 줄어들면서 어업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심해 석유 시추조차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들은 현 해수면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 복잡한 것은 이런 변화가 모든 곳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속한 카스피해 북동부 지역은 수심이 얕고 사막 환경과 가까워서 특히 취약합니다. 카자흐스탄의 활발한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가 끊임없이 이 지역에서 운송되고 있으며 이것이 수위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며 가장 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카스피해는 결국 전 세계의 수역을 위협하는 위기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 상승하는 기온, 감소하는 강수량, 그리고 증가하는 증발량 때문에 물을 보충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지만 카스피해에는 그런 배출구가 없습니다. 바다와 달리 카스피해는 배출구가 없습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생명체의 생존 투쟁과 인간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집니다.
카자흐스탄은 카스피해에서 처음으로 해안선이 줄어든 국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향후 이 지역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뜻합니다. 경제적, 정치적, 생태학적 압력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토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의 갈등은 거의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파이가 줄어들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 몫을 먼저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뵙겠습니다.